오늘은 2018년 10월 20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주변인의 진술이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주변인들이 흔히 사망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을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개인적인 견해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두 남녀가 사건 현장에서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남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는 당연히 살아남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 이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정황들은 살아남은 이의 진술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계 종사자들도 조사 중에 밝혀진 정황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의문점을 가졌죠.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고요. 그들의 행적과 남은 자의 주장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던 남성 유호철 씨는 여자친구와 밥을 먹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섰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날들이었어요. 씻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트레이닝 복 차림, 후드티 차림 이런 차림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0월 21일에 유호철 씨의 아버지가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처음에는 이 전화가 단순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내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는요. 아들 유호철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정말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들의 주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힘든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 씨의 사인이, 이 유호철 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가 부천의 한 숙박업소 객실이었고 그가 발견되었을 당시에 그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던 여자친구 박 씨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요, 이렇게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로 발견이 됐고요. 사망한 사람은 유호철 씨 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이상했어요. 여기저기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링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 벽에 링거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사바늘, 각종 약병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당일 기록을 통한 행적을 살펴보면 유호철 씨는 저녁 8시 50분경에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7분경에 김포에서 3만 원어치의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미리 예약해두었던 부천의 숙박업소로 들어갔던 거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함께 들어간 객실 505호. 널브러져 있는 약병과 링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현장. 사망한 남성과 그 옆에 누워있던 여자친구 박 씨. 밀폐된 공간에 함께 들어갔고 유호철 씨의 사망까지 함께 있었던 박 씨는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의식은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객실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깨어난 그녀가 꺼낸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객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날 유호철 씨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한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과 실제 엇갈리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깨어난 여자친구 박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 씨랑 내가 그날 객실에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유 씨가 금전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을 하고 싶어 했고, 나도 그와 함께 죽으려고 시도했으며 계획했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둔 링거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정맥의 주사를 투여를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팔에 있던 링거 바늘이 빠져 있었고 남자친구 유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박 씨의 말이에요. 이후에 자신도 죽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링거하고 약물을 준비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박 씨였습니다. 유호철 씨 부검 결과 심장 혈액과 말초 혈액, 그리고 위에서 고농도의 디클로페낙, 프로포폴, 리도카인이 검출이 되었고요. 박 씨의 혈액 검사도 했는데 이 박 씨의 혈액 검사에서도 유 씨와 같은 약물 3종과 그 외에 약물 2가지가 더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유 씨의 몸에 없었던 것 2가지가 더 발견이 된 거예요. 박 씨 여성의 몸에서. 유호철 씨의 사망 원인은요, 고농도의 소염 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정맥 주사로 맞은 거예요. 그것도 치료 용량의 30-40배에 이르는 양으로 정맥으로 투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녀가 설명하는 약물 투여 방식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기에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너무 다른 방식으로 링거를 맞았던 거예요. 보통은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면 서로 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른 방식으로 링거를 맞았던 겁니다. 자, 각자의 링거에다가 약물을 섞어서 넣었는데 유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던 약물인 디클로페낙은 박 씨의 링거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유 씨의 링거에 프로포폴을 섞었고 그 링거를 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했으며 자신의 프로포폴은 별도의 링거를 마련해서 기존에 있던 디클로페낙 링거와 연결을 해서 멘탈에 주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박 씨의 프로포폴 링거는 따로 있었고 기존에 디클로페낙이 있던 것과 2개를 연결해서 자기 왼쪽 팔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 링거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약을 섞어서 맞은 유 씨와는 다르게 그녀는 서로 다른 링거를 연결해서 양쪽에다가 되게 복잡하게 맞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잠들었고요. 깨어난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링거가 팔에서 빠지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프로포폴 경련 반응, 과민 반응, 알러지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경련을 하면서 링거가 빠졌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조금 달랐어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경련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근데 링거가 빠질 정도의 강한 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고된 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뒤집어질 정도로 되는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명의 전문가 중에서 3명은 그렇게 심한 경련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내용들은요, 모두 박 씨가 주장한 이야기들입니다. 현장에 박 씨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건의 전말도 약물 투여 방식도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진술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밝혀진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그녀가 했던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의문점을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첫 번째 의문점은 과연 이들이 자살을 앞둔 사람들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 씨는요, 유호철 씨의 금전 문제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요.
실제로 유호철 씨는요, 과거에 많은 빚을 져서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밑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비교적 높은 월급, 나이 32살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좀 높은 월급,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월급으로 같이 이제 빚을 갚으면서 본인이 졌던 빚의 3분의 2 정도를 갚아놓은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고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 힘들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유호철 씨의 입장이라면 빚을 지긴 했으나 앞으로 3분의 1만 갚으면 되고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게다가 사망 5일 전에는요, 인천에 있는 중장비 학원에서 30만 원을 결제한 뒤에 지게차 면허 수업을 이틀 연속 받기도 했습니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였죠. 곧 면허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인생 계획에 필요한 준비였던 거예요. 그는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사망 하루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이었던 20일, 10월 20일 점심에는 거래처 전화를 받고 이천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자살 징후 같은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 씨의 친구들은요, 이천에서 볼일을 봤던 유호철 씨가 자신을 보러 오려고 했었고, 그날 오후 3시에서 4시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그 친구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좀 다소 이상한 부분들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 어디에서도 두 사람이 계획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어디서 그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의논하고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던 박 씨의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 녹취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실 통화라는 건요, 문자랑은 조금 다르게 녹음만 하지 않으면 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동반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당일까지도요. 물론 그녀의 주장대로 우리는 만나서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일까지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요,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여자친구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그날 묵었던 모텔은요, 이전에도 몇 번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내가 그 여자를 기억하는 건 하여튼 여자는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자는 이렇게 오면 이쪽에서 잘 안 보이게 서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모텔비 같은 것들을 여자가 직접 계산을 하거나 모텔 직원과 직접적인 접촉은 잘 하지 않았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당일에도 유호철 씨가 직접 숙박비를 미리 계산을 해놨고, 모텔에 도착을 해서도 유 씨가 직접 키를 받아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박 씨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유호철 씨예요. 키를 받아서 가고 뒤에 있는 여성은 따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들이 객실로 들어가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쯤에 박 씨, 여성 박 씨가 1층으로 내려와서 4일치 숙박비를 미리 계산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들 같았으면 유호철 씨가 내려와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박 씨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모텔 주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오늘 숙박권은 계산이 됐으니까 내일 와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박 씨는 지금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4일치 계산을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4일치 계산을 그녀가 직접 내려왔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지만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카드 수수료가 붙는다라는 이유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곧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카드 수수료를 걱정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의 징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의문점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앞서 정리했던 여성 박 씨가 진술한 사건 당일의 모든 일들과 약물 투여 방식들에서 발생한 의문점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믿고 봤을 때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그녀가 진짜 깨어난 시각이 언제냐는 거예요. 둘이 약을 맞았잖아요. 약을 맞고서 그녀가 깨어났다고 했는데 언제 깨어났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혈액 검사와 부검 결과였습니다. 유호철 씨의 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것도 중독량의 6배가량이 되는 고농도로 몸속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 거죠. 상당히 많이 투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링거를 맞았다는 박 씨의 혈액에서는요, 5가지의 약물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 5가지 모두 다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미량이 발견됩니다. 이 정도면요, 치료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대사를 하면서 체내로 다 배출이 되는 정도의 아주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 이런 결과 때문에 그녀를 의심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혈액 검사 결과와는 조금 모순이 되게 박 씨의 링거 있죠. 그 링거 수액 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남아있는 약물을 또 분석을 했거든요. 박 씨 거, 유호철 씨 거 둘 다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유호철 씨의 링거에 남아있는 디클로페낙보다 박 씨의 이 링거에 남아있는 디클로페낙의 양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자, 동반 자살이라면 동시에 링거를 맞아야겠죠. 같은 방식을 써야 하고요. 실제로 박 씨는요, 이렇게 말해요. 남자친구와 내가 동시에 링거의 잠금 장치를 열어서 최대 속도로 올렸다. 같이 올렸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물을 맞은 양과 몸에서 검출된 양을 계산을 해봤을 때 박 씨의 혈액에서 그렇게 극미량이 검출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링거에 남은 양만 봤을 때 고농도의 약물을 맞았다고 보이는 거는 유호철 씨가 아니고 박 씨예요. 박 씨가 더 많이 있었잖아요, 링거에는. 이거는요, 유호철 씨보다 박 씨가 링거 바늘을 일찍 뺐다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바늘을 빼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주장대로 프로포폴 과민 반응 때문에 발작을 하면서 빠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맞지 않았거나 혹은 몸에 프로포폴 성분이 남을 정도로만 살짝 넣었다가 바로 뺐거나 약물들이 조금씩 자기 몸에 남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넣었다가 뺐거나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잠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혹은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바로 깨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디클로페낙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녀가 맞았다는 16cc 용량의 프로포폴을 다 맞았다고 쳐도요, 보통은 5분에서 10분이면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의료 종사자들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경찰에 7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문자로 신고를 합니다. 119와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하고 현장이 발견된 것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에 이제 대원들과 경찰들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당시에요, 모텔 침대 위에 박 씨도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증에 약간 반응만 할 뿐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모습으로 모텔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오타 하나 없이 정확하게 이곳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설명했었던 그녀가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니까 다시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호철 씨 시신의 상태와 그녀의 행동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더 의아합니다. 자, 유호철 씨는요,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몸에 시반과 시강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은 훌쩍 지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봐요. 시간을 거슬러서 몇 시간 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그녀가 그랬잖아요. 동시에 맞았다고. 동시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 프로포폴을, 그것도 맞다가 뽑았을 정도로 조금만 맞았다는 그녀가 몇 시간 뒤에 올바른 정신으로 문자를 하고 다시 잠들었다? 주사를 다시 맞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그녀가 언제 깨어난 것인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녀의 진술대로 자신이 깨어나 보니 유호철 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본인도 함께 죽으려고 추가로 약물 2개를 더 투여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소량 검출됐었잖아요. 사실 의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은 프로포폴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그녀가 쓰러져 있던 것과 추가로 투여했던 약물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살펴본다면 그녀는 구조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깨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프로포폴을 다 맞아도 10분이면 깨어난대요. 그럼 그녀는 도대체 언제 깨어났단 소리예요? 제대로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일찍 깨어났겠죠. 그녀가 신고했던 시각보다 훨씬 일찍 깨어났다면 신고할 때까지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시청자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던 의문점 2번째입니다. 유호철 씨의 몸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링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유호철 씨 몸에서는 프로포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링거의 잔존에 있는 그 약물에서는 프로포폴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역시 유호철 씨 시신의 상태, 당시 그 모습과 연관지어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초의 약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링거에서는 왜 프로포폴이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시신의 팔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입니다. 주사바늘이요, 1개가 아니라 2개가 나 있었어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디클로페낙만 링거로 투여를 받고, 왜냐면 그 링거에는 디클로페낙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디클로페낙만 링거로 투여를 받고 프로포폴은 다른 경로로, 어쨌든 몸에 있는 거는 넣었다는 건데 링거에 없으니까 다른 경로로 투약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바늘 자국 2개가 있었고요. 게다가 박 씨는 프로포폴을 링거를 통해서 천천히 투여를 했습니다. 박 씨는 링거 안에 프로포폴을 섞었어요. 하지만 유 씨는 주사를 통해 직접 투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약효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섞어서 넣는 사람은 서서히 잠이 들겠지만 직접적으로 주사를 한 사람은 그냥 바로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박 씨가 주사를 통해서 빠르게 유호철 씨를 잠들게 만들고 그 이후에 링거를 통해서 디클로페낙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굳이 왜? 편하게 섞어서 맞으면 될 걸 뭐하러 주사 따로 링거 따로 맞았을까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결국 그녀가 이전에 진술했던 동시에 링거 잠금 장치를 풀고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반자살 사건이 맞다면 프로포폴을 사용했던 것은 잠든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박 씨 진술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링거 잠금 장치를 올렸다는 거는 두 사람 모두 직전에는 깨어 있었다는 거고 아직 프로포폴을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유 씨의 몸에 디클로페낙만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면제를 주사했다는 건데 이미 독성물질 들어가서 몸에 독성물질 퍼지고 있는데 이후에 수면제를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상하죠. 뭐 유 씨의 체내에 프로포폴 성분을 남겨두기 위해서 나중에 살짝 주사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순서 자체가 되게 불필요하고 복잡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의 진술과 실제 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바탕으로 볼 때 프로포폴 주사 투여가 먼저였을 거고요. 유 씨가 정신을 잃은 이후에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링거 속에 디클로페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유호철 씨는 그날 여자친구가 모텔에 링거 도구들을 가져왔다는 사실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의아합니다. 동시에 같은 약물을 주사했음에도 박 씨의 몸에서 발견된 5가지의 약물만 극미량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보고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프로포폴 발작 반응으로 그녀의 팔에서 마침 링거가 빠졌다는 것.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에 박 씨의 휴대폰으로 약물에 대한 검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기능 중에서 기념 계정이라는 기능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나 이 사용자가 사망을 하거나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용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관리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고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오후 11시 48분에 유호철 씨의 페이스북이 기념 계정으로 설정되었다는 기록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걸 누가 설정했을까요? 죽음을 앞둔 유호철 씨가 직접 했을까요?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평소에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잘 못했을 뿐더러 페이스북 활동 자체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을 정도로 SNS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변인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러더라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유호철 씨가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박 씨밖에 없겠죠. 그럼 박 씨가 기념 계정 설정을 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남자친구 비밀번호 모르고요. 제 남자친구가 페이스북 만지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엔 남자친구가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좀 이상한 건 평소에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어디에서 현금을 인출하는지, 어디에서 카드를 사용하는지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공인인증서에 금융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두 공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착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유호철 씨가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나 그냥 이번에 헤어지면 선 봐서 결혼하고 싶어 라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집착이 심했던 박 씨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몰랐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연인한테 되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것을 지나쳤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호철 씨 사망 한 달 후에 유호철 씨의 SNS가 로그인되었다는 알람이 떠요. 로그인된 장소가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창원에서 누가 사망한 유호철 씨의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한 걸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긴 너무 이상한데 그날 박 씨도 경남 창원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동반 자살을 함께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모든 정황들에서는 하나같이 동반 자살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죠.
게다가 박 씨에게는 이미 몇 년째 교제하면서 동거까지 하고 있었던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결혼을 할 것처럼 유호철 씨의 집에 드나들던 그녀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또한 함께 죽는 것을 결심했을 만큼 사랑했던 연인이 자신과의 동반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음에도 박 씨 여동생의 SNS에는 가족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시기였어요.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미제 사건 준비를 할 때 한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이것은 무작정 하는 의심은 아닙니다. 실제로 밝혀진 정황들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왜 하나같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것인지 그 해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가 동반 자살로 위장해서 유호철 씨를 살해한 것이든 아니면 자살을 도왔던지 간에 적어도 사랑했던 연인이 자기 옆에서 세상을 떠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솔직해지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호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이 딱 8개월째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호철 씨의 죽음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정신이 망가진 채로 싸우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의 진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부천 링거 의문의 사망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